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상식에서 벗어난 완전체를 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작년 말 완전체 시가에서 탈출한 기막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좋은 부모님 슬하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가정의학과를 나오셔서 작은 병원을 하고 계셨고 아버지께서는 세무사들이 10명 넘게 소속된 사무실을 하셨어요. 두 분 아래서 자라며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공부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S대에서 학부와 석박사 과정까지 수료하고 대기업 연구직일을 시작했습니다. 1년 내내 신제품 개발과 서류 작성에 시달리면서 연애는커녕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없었기에 평소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요. 인연은 늘 그렇듯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더라고요. 5월의 어느 날 연구실이 너무 답답했던 저는 점심시간에 근처 카페에 방문했습니다. 며칠째 산더미 같은 원료 자료를 정리하면서 고전을 겪고 있어 카페인 충전이 시급했거든요. 머릿속에서 당이 돌기를 기원하며 평소에는 절대 먹지 않는 휘핑크림 가득 카페 모카를 주문해 한 모금 마시고 문서 작성에 열중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제 어깨를 톡톡 치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 혹시 카페 모카 시키셨나요? 고개를 들자 훤칠하게 키가 크고 부드러운 인상의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 무슨 일이세요? 저는 카라멜 마키아토 시켰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커피가 서로 바뀐 것 같아요. 남자의 말을 듣고 보니 제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에는 카라멜 시럽이 뿌려져 있었어요. 휘핑만 보고 급하게 가져오느라 실수한 거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주문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 카페 모카도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너무 죄송해서요. 아니면 이체해 드릴까요? 아니요. 그러면 혹시 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아까부터 그쪽 보느라 커피가 바뀐 줄 이제 알았어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명함도 드릴 수 있어요. 새빨개진 글을 하고 명함을 내미는 남자의 행동이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저와 동갑으로 역 근처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 인연으로 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데이트를 하다가 만난 지 1년째 되는 날 양가에 인사를 드렸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떡집을 하시는 어머님 손에서 자란 예비 남편은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작은 회사에 입사했다고 합니다. 입사 3년 만에 과장 직급을 달고 벌써 5년째 과장으로 일하는 남편에게 더 이상 승진할 기회는 없을 것 같았지만 일이 적성에 맞는다며 행복해했죠. 저는 오직 남편의 다정하고 올곧은 성품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제 부모님께서도 평소 사람의 인품이 제일 중요하다는 분들이셨기에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상견례 자리부터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며 좋아하셨는데요. 어머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며느리는 학벌도 좋고 인물도 빠지지 않는 데다 최고 대기업까지 다니는 인재라며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결혼 직후에는 동네의 어떤 모임이든 저를 데리고 나가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미영 엄마, 인사해, 우리 며느리. 어머, 며느님이 너무 고우시다. 호진 엄마는 좋으시겠어. 인물만 좋으면 다행이게. 우리 며느리 S대에서 석박사까지 따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화장품 연구원으로 일하는 엘리트야.
그뿐이겠어? 사부인은 의사에 사돈 어른은 세무사에 말로만 듣던 사자 집안이라니까. 어머, 호진 엄마가 웬일로 모임에 며느리를 데리고 나온 이유가 있었네. 아들 인물도 훤칠하더만 며느리도 자랑할 만 나겠어, 응? 그치? 이래서 아들은 잘 키우고 봐야 된다니까. 어머님은 60평생 이렇게 가방 끈 긴 사람이랑 친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엘리트가 며느리로 들어왔냐며 참 신기해하셨어요. 마치 당신의 업적인 양 저를 과하게 치켜세우는 시모의 태도가 약간 부담스러웠지만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 맞춰드렸죠. 문제는 시모가 끊임없이 저와 신우를 비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보다 2살 어린 신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고 어머님은 학벌이며 연봉, 부동산 같은 민감한 부분부터 키나 몸무게 따위의 사소한 부분까지 저와 신우를 낱낱이 비교하며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시모가 본격적으로 처음 비교를 시작했던 때는 가족끼리 모여 식사를 하던 자리였는데요. 저희가 달마다 보내드리는 용돈 액수를 핑계로 신우를 구박하는 것이 시초였습니다. 얘 나이야, 너희 오빠네는 달마다 100만 원씩 턱턱 보내주는데 너희는 뭐 없대니? 엄마도 참, 새언니네랑 우리랑 같아? 우리는 둘 다 중소 다녀서 2명 월급 모아도 공과금 내고 적금 부으려면 빠듯한데 엄마한테 용돈을 어떻게 줘? 저는 시모의 얘기를 들으면서 억지로 국을 떠먹다가 그만 사례가 들릴 뻔했습니다. 노골적인 이야기에 심해부는 물론 저희 남편까지 불편해하는 것 같았죠. 하긴 선주 엄마가 그러는데 대기업은 성과급에 보너스만 해도 몇천 단위로 팍팍 나온다더라. 니네 회사처럼 꼴랑 직원 세 쓰는 중소기업이랑 너네 새언니 다니는 대기업이 같겠니? 당연한 얘기를 물었구나. 뭐? 참나? 엄마, 말을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해? 새언니네는 언니네고 우리는 우리지. 왜 그렇게 비교를 해요? 엄마, 그만하세요. 밥 잘 먹다가 왜 그래? 아니 참나, 이런 얘기도 못해?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한다니까. 나희 너도 바로 취업하지 말고 대학교 갈 걸 그랬다, 응? 어머님의 얘기에 모두가 불편해했지만 당사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죠. 오히려 비교하는데 재미가 붙으셨는지 갈수록 더 심하게 저를 칭찬하시면서 신우를 깎아내리곤 했습니다. 예, 너희는 쉬는 날 뭐하니? 아, 어머님, 저희는 전시해보는 걸 좋아해서요. 둘 다 보고 싶은 전시 있으면 지방이라도 당일치기로 다녀오는데 데이트 겸 여행 느낌 나서 딱 좋더라고요. 들었지? 나이야, 너도 우아하게 전시회도 좀 다니고 그래. 아유, 우리 딸은 주말 내내 이부자리 정리나 하면 다행인데 사돈 어른들께서 딸을 참 우아하게 잘 키우셨어. 수연아, 네가 나이 교양교육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엄마, 진짜 밥맛 떨어지게. 꼭 그렇게 말을 밉게 해야겠어?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불편했어요. 이렇게 대놓고 비교 대상이 있는 자리에서 그것도 굴러들어온 돌이나 마찬가지인 새언니랑 비교를 당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는 시모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최대한 쿠셔너를 섞어가며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보기엔 아가씨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누구나 자기만의 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저랑 그만 비교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불편해요. 어머, 내가 비교를 했니? 알았다, 주의하마.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제 말을 듣는 듯 했지만 다시 습관처럼 신우를 깎아내렸죠. 그럴 때마다 저는 풀 죽은 시누이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아가씨,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정말 신기한 게 이 세상 엄마들은 다 같으신가 봐요. 저도 저희 집에 가면
옆집 아들이 1,000만 원짜리 안마의자 사줬다는 얘기며 네 집 딸은 크루즈 여행 보내줬다는 얘기들 하루 종일 듣고 오거든요. 뭐라고요? 저 위로해주는 거죠? 고마워요, 새언니. 사실 자꾸 저러시니 속상하네요. 이게 다 내가 못난 탓이겠지만. 아가씨가 못났다니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그 어린 나이에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한 거잖아요. 저는 벌써 4번이나 옮겼는데 아가씨 그런 끈기 좀 제가 배워야겠어요. 저는 최대한 두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머릿속에서 단어를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시누이에게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시어머니에게는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변하지 않으셨어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이젠 익숙해졌는지 신우도 별 반응이 없었고 저도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경까지 오자 저는 될 대로 되라 싶어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고 역설적이게도 마음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을 발칵 뒤엎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신우가 수습 불가능한 대형 사고를 쳐버린 것이었죠. 시간은 평일 오후 어머님께서 저에게 걸었던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됐어요. 예, 수연아, 바쁘니? 어머님, 저 오늘 쉬는 날이에요. 어쩐 일이세요? 아니, 나이가 뭔 중요한 서류를 집에 놓고 갔다네. 회사로 갖다 달라는데 너 안 바쁘면 태워줄 수 있나 해서 전화 한번 해봤다. 아, 30분쯤 후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집 앞으로 모시러 가서 전화 드릴게요, 어머님. 그렇게 어머님과 함께 차를 타고 신우네 회사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신우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오지 마. 회사에 일이 생겼어. 알겠지? 신우가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자 시모는 당황해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신우가 회사 정문에서 웬 중년 여자한테 머리채를 잡혀 끌려 나왔습니다. 그 뒤로 직원들이 잇따라 달려왔는데 여자의 시퍼런 서슬에 기가 눌려 아무도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아니, 저거 우리 나희 아니야? 어머 아가씨! 어머님과 저는 급하게 내려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엉킨 두 여자를 뜯어 말렸습니다. 왜 이러세요? 말로 하세요. 당신 누구야? 너 누군데 내 딸을 건드려? 주먹을 꼭 쥔 여자의 손에는 신우 머리카락이 한 움큼 잡혀 있었고 신우는 엉엉 울고 있었어요. 신우이를 부축하며 무슨 상황인지 묻자 머리채를 잡았던 여자가 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아줌마는 누군데? 김나희 엄마다. 누구길래 남의 집 딸 머리채를 다 뜯어놔? 얘 수연아, 당장 경찰에 신고해라. 얼른. 제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드는 걸 바라보던 여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신고? 그래, 신고해봐. 누가 잡혀 들어가나. 당신이 이 상간녀 엄마라고? 잘 됐네. 대체 어떤 부모 밑에서 거야 자식이 이따구로 자라서 남의 남편 후리는지 궁금했는데 친히 와주셨네. 이봐요. 당신 딸이 제 남편이랑 바람났어요. 이제 이해가 돼요? 신고할 거면 얼른 해요. 나도 상간녀 소송 걸어서 위자료 제대로 때려줄 테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바람이라니. 아줌마, 내 딸은 작년에 결혼해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 근데 얘가 뭐? 바람을 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못 믿겠으면 딸 핸드폰 확인해봐요. 당신 딸이 박초루 과장이랑 어떤 더러운 말을 주고받았는지. 두 연놈들이 잘도 놀러다니면서 사진도 많이 찍었던데. 아주 액자로 뽑아서 사무실에 걸어놓지 그래? 여자가 악에 받쳐 소리 지르자 주변이 조용해졌고 놀란 시모가 신우 어깨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김나희, 네가 말해봐라. 이게 다 사실이야? 신우는 대답 대신 엉엉 소리내어 통곡하기 시작했고
대답은 하지 않았으나 누가 봐도 그것은 무언의 긍정이었습니다. 그때 중년의 남성이 허겁지겁 달려와 신우 앞을 막아섰어요. 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지금 저 여자 감싸는 거야? 오냐, 오늘 내가 망신 제대로 줄게. 여러분, 여기 이 여자가 김나희 주임이고요. 이 남자가 제 남편 박철우 과장입니다. 이 둘이 출장 다닌다 카풀한다 유난 떨더니 요란하게 붙어먹었다고요. 아이고 나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큰 소리가 나면서 구경꾼들이 점점 몰려들자 또 다른 남자가 인파를 해치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복장이나 연령대로 봐선 높은 직급의 책임자 같았어요. 출입문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 복잡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사람 많은 곳에서 이러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세 분 다 사무실로 올라오세요. 남자의 말에 세 사람은 나란히 사무실로 올라갔고 구경꾼들도 혀를 쯧쯧하며 흩어졌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어머님을 급하게 부축해야만 했어요. 아이고, 다 늙은 유부남이랑 바람이라니. 나이 저것이 정신이 나가도 제대로 나갔지. 다 내가 애를 잘못 키운 탓이다, 수연아. 이제 어떡하면 좋으니. 일단 어머님, 기다렸다가 아가씨한테 자초지종을 들어보는 게 좋겠어요. 자, 여기 물 좀 드시고 진정하세요. 저는 차 안에서 심호를 달래느라 진땀을 뺐고 30분쯤 시간이 지나자 아가씨가 짐을 들고 걸어 나오더라고요. 아가씨를 부축해서 차에 태우자마자 아가씨는 엉엉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울지 말고 얘기를 좀 해봐. 저 여자 말이 진짜야? 네가 바람을 폈냔 말이야. 엄마, 나 저 사람 진짜 진심으로 사랑했어. 곧 이혼한다고 했단 말이야. 뭐? 아이고 이거사, 늙은 남자들이 저렇게 말하는 게 진짠 줄 알아? 그걸 왜 믿었어, 왜? 최서방은 어쩌려고 이런 짓을 했냐고. 나 진짜 어떡해. 저 여자가 자기 눈에 피눈물 흘렸으니 어떻게든 내 남편한테도 꼭 알릴 거래. 새언니, 나 좀 도와줘요. 네? 언니 똑똑하잖아요. 명예훼손 뭐 그런 걸로 신고하면 안 돼요? 제 남편이 알면 저 진짜 큰일 나요. 제발요.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불륜은 어떻게 해도 용서받지 못할 일일 뿐더러 사실 아까 그 여자의 태도를 봐선 서방님 귀에 이 얘기가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 같았죠. 어찌어찌 시모집으로 차를 모니 집 앞에 낯익은 인형이 서 있었습니다. 오빠? 엄마 어떡해? 현승 오빠야.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그러나 서방님은 이미 이쪽을 본 후였고 다가와 신우 쪽 차문을 직접 열었습니다. 마침 같이 계시네요. 장모님, 저 더 이상 나이랑 못 살겠습니다. 뭐?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더 잘할 텐데 문자랑 사진 다 잘 봤어. 네 월급 얼마인지 뻔히 아는데 위자료 운운하기도 싫고 너랑 더 이상 엮이기도 끔찍하다. 협의 이혼해줄 테니까 조만간 이혼 서류 사인해. 여기서 그냥 깨끗하게 갈라서자. 서방님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리는 걸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들린 매서운 짝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신우가 뺨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네가 미쳤구나. 어릴 때부터 공부 안 해서 치질이도 속썩이더니 이제는 유부남이랑 바람나서 이혼녀 도장까지 찍혀? 나이가 30이 훌쩍 넘었는데 왜 그러고 살아 왜? 어머님, 진정하시고 일단 집으로 들어가시죠. 네 새언니 좀 반만 닮아봐라. 사부인은 평생 이런 일 겪을 생각이나 하겠냐고. 됐고, 너 이제 내 딸 아니야. 더 이상 힘들어서 네 뒤치다거리 못하겠다. 그날 이후로 신우는 회사도 잘리고 서방님과 같이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지니 눈치를 살살 보다 시모 집으로 들어갔는데 시모는 한 달 넘게 시누이와 말도 안 섞고 밥도 안 먹으며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콩알 반쪽에 입지도 없는 투명인간 취급이었죠. 뒤늦게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남편은 험한 꼴 보게 해서 미안하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때부터 신우는 애먼 저에게 악감정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에 대한 시모의 감정이 누그러지자 저와 시모 사이를 살살 갈라놓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저는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지는 바람에 한 달가량 어머님께 안부 전화를 잘 못 드렸는데 하필 그 일이 작은 불씨가 됐어요. 오랜만에 저희 부부와 시모, 신우가 넷이서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제가 전화를 너무 안 한다며 신우가 대놓고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근데 요즘 바빠요? 맨날 야근하고 뭐 그러나? 요새 새 프로젝트 들어가서 좀 정신이 없네요.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은요? 언니가 통 전화를 안 하니까 그렇지. 언니, 전화해서 안부도 좀 묻고 그래요. 우리 엄마 아팠던 거 모르죠? 네? 어머님이 편찮으셨었어요? 이거 봐. 전화를 안 하니까 까맣게 모르잖아요. 엄마 급제해서 며칠 동안 다 개워내고 밥도 못 먹고 그랬어요. 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이렇게 관심도 없고 엄마 서운하겠다. 나이야, 그만해라. 새언니 민망하겠다. 신우는 계속해서 저를 살살 긁었고 시모는 내심 서운했던 모양인지 신우를 한번 말리더니 그냥 조용히 듣고 있더라고요. 회사 앞에서 머리채 잡힌 딸 남 부끄럽다며 없는 것처럼 살 거라던 시모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는데 팔은 정말 안으로 굽는구나 싶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잠재우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었죠. 죄송해요 어머님. 앞으로 전화 자주 드릴게요. 제가 순순히 사과하자 조용히 보고 있던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김나희, 바쁜 새언니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 뭐라고? 오빠 말 다 했어? 너희 새언니도 사정이 있겠지. 안 그러냐 수연아? 조용히 밥이나 먹자.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지만 더 큰 사건은 시모의 생일에 일어났습니다. 원래 저랑 남편은 어머님 생일을 기념해서 연차를 내고 근사한 저녁을 먹으려 했는데요. 하필 그날 저희 회사에 중요한 실험 일정이 잡혀서 못 가게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동동거리던 차에 웬일로 신우가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하더라고요. 언니, 엄마 생일에 선물 뭐 할 거예요? 아, 아가씨,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이 있어서 어머님 생신날 못 갈 것 같아요. 기대하셨을 텐데 죄송해서 어쩌죠? 뭐라고요? 아휴, 엄마 서운하겠네. 그래도 회사 일이면 어쩔 수 없죠. 고마워요, 아가씨. 당일날 못 가는 게 너무 죄송해서 전날에 미역국에 갈비라도 만들어서 어머님 댁 가보려고 하는데 좋아하실까요? 제 물음에 신우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에이, 언니 바쁜데 무슨 미역국이에요. 우리 엄마 그런 거 부담스러워서 안 좋아해요. 미역국은 알아서 할 테니까 차라리 선물을 비싼 걸로 해요. 가방 어때요? 요새 백화점에 봄 신상 쫙 깔렸던데. 하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미역국은 아가씨께 부탁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엄마한테 꼭 잘 얘기해 놓을 테니까 당일 저녁에 전화만 한 통 해줘요. 아참, 언니, 요새 엄마들도 너무 촌스러운 가방은 안 매는 거 알죠? 센스 있는 선택 볼 거예요. 묘하게 들떠있는 신우의 목소리가 뭔가 찜찜했지만 저는 당장 눈앞에 있는 발표 준비에 몰입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시모의 생일 당일날 아침에 생겼습니다. 저에게 잔뜩 화가 난 시모가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를 건 거였어요. 예,
너는 하나뿐인 며느리라는 애가 어쩜 이렇게 시애미 생일에도 무심하니? 전화 안 하는 것까진 바빠서 그러려니 했다. 근데 너 저녁에 못 온다며? 그러면 말이라도 어머님 미역국 끓여드릴까요? 사근사근 물어보면 좀 좋니? 아, 어머님, 발표 일정이 갑자기 바뀌어서 어머님께 미리 말씀 못 드렸어요. 미역국은 어제 통화할 때 아가씨께서 맡아주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어머님 첫 생신인데 제가 기분 좋게 끓여드릴 걸 생각이 짧았네요. 죄송해요. 뭐야? 나이야, 네 새언니가 그렇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시모와 신우는 제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같이 듣고 있었는데 옆에서 툭툭 끼어드니 마치 셋이서 통화하는 것 같더군요. 신우는 시모의 물음에 싹 입을 닫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그런 적 없는데요? 새언니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시엄마 생신까지 하도 여기저기서 불러서 바쁘시다길래 좋은 의도로 신경 쓰지 말라고 한 건데 생사람을 잡으시네? 진짜 웃긴다. 하여튼 네가 아직 익숙지 않은 것 같아서 얘기해주는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얼굴 붉힐 일 없이 미리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익숙치 않은 건지 익숙하기 싫은 건진 모르지 뭐. 얘가 뭐라는 거야? 엄마는 가만히 있어봐. 언니, 우리 엄마 생일 챙기기 싫어서 일부러 발표날 바꾸고 뭐 그런 건 아니죠? 요새 며느리들이 시엄마랑 얽히기 싫어서 별수 다 쓴다는데 언니는 똑똑하니까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가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생각이 짧았던 건 맞는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어머님, 제가 다음에는 말씀하시기 전에 잘 챙길게요. 이번 주에 호진 씨랑 같이 선물 가지고 뵈러 갈 테니까 노여움 푸세요. 네?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믿음아. 그럼 출근 준비 잘하고 끊는다. 나 참, 똑똑하면 뭐해? 시엄마 생신도 하나 못 챙기면 순 맹탕 아니야? 예, 그런 얘기는 둘이 있을 때나 해야지 지금 하면 시모의 전화는 신우의 궁시렁대는 소리를 끝으로 뚝 끊어졌습니다. 대답도 듣지 않고 끊어진 전화를 확인한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열기가 도는 기분에 냉수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대화를 다시 복귀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꼭두 새벽부터 조언도 아닌 일방적인 훈계를 당할 만한 잘못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특히 시모는 저번 주까지만 해도 저를 민망할 정도로 치켜세우다가 대체 왜 하루아침에 태도가 바뀌어서 깎아내리려 안달이 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를 기점으로 제 앞에 지옥 같은 시월드가 오픈됐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행들이 펼쳐지니 심호흡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쯤 저에게는 이상하게 크고 작은 사고가 잦았습니다. 길을 걷다가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넘어져 발목을 삐고 평소처럼 팔을 썰다가 손이 미끄러져 5바늘 넘게 꿰매는가 하면 심지어는 집안에서 가구에 부딪혀 든 피멍은 사흘 넘게 가서 연구실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볼 정도였어요. 이 모든 일이 비슷한 시기에 집중되니 저도 당황스럽고 남편과 친정엄마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늘 저를 걱정하며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죠. 수연아, 어릴 때도 생전 다친 적 없던 애가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다치니? 조심 좀 해라. 내가 다 걱정된다. 엄마, 나도 조심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요새 피곤해서 집중력이 좀 덜한 것 같아. 아니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액땜이라고. 나한테 좋은 일 생기려고 그러나? 저는 엄마를 안심시키고자 너스레를 떨었지만 친정엄마는 농담으로라도 미신을 전혀 믿지 않는 성정이셨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무튼 항상 긴장 풀지 말고 조심해라, 응? 무슨 일 생기면 엄마 병원 오고.
네네,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 제가 요새 자주 다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갑자기 당장 저희 집에 와야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래도 며느리라고 걱정하시는구나 싶어 남편이 야근하는 날 저녁을 드시러 오라고 초대했더니 신우와 함께 들이닥쳐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라고요. 상을 다 차렸는데도 도통 나오실 기미가 없기에 안방으로 찾으러 갔더니 무슨 일인지 두 사람이 저희 집 안방 침대를 보면서 쑥덕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니까? 여기 침대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 어머님, 아가씨, 저녁 드세요. 제가 불쑥 나타나자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 거의 반쯤 뛰어 올랐습니다. 꼭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수상쩍었죠. 두 분 여기서 뭐 하세요? 저희 침대에 무슨 문제라도. 놀래라. 아니 얘, 너는 인기척이라도 내야 할 거 아니니. 아무것도 아니다. 셋이서 저녁을 먹는데 신우가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누구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분명 둘이서만 아는 무슨 일이 있는데 저에게 얘기해 줄 생각은 없어 보여 저도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시모와 신우는 허겁지겁 밥을 먹고 갑자기 볼 일이 있다며 그대로 집에 가더라고요. 그 두 사람이 대체 왜 그렇게 수상한 행동을 했는지 저는 다음 날 회사 업무 시간에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수연아, 너 오해 말고 들어라. 요새 내가 다니는 용한 보살님이 있는데 네 얘기를 했더니 단번에 해결 방법을 주지 뭐냐? 네가 좀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보살님이요? 신점 뭐 그런 걸 봤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그날 너희 집 안방 보고 아무래도 기운이 이상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침대 머리 방향을 바꿔보라고 하더구나. 처음 가구 놓을 때 영 안 좋은 방향으로 놓아서 네가 지금 그렇게 다치는 거랜다. 시모의 얼토당토하는 말에 저는 황당해 반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어딨어요. 요즘 제가 자주 다치는 건 너무 바빠서 집중력이 좀 흐트러진 탓인 것 같은데 침대 머리를 바꾼다고 제가 덜 다치겠어요? 얘가 모르는 소리 하네. 침대 머리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데. 오늘 당장 호진이 들어오면 왼쪽으로 90도 돌려서 딱 붙여라. 어머님, 제 생각하셔서 여기저기 물어봐 주신 건 감사한데요. 저희 안방 구조 자체가 세로가 좁게 나와서 침대를 돌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야? 그런 게 어딨어. 보살님이 무조건 바꾸라고 했단 말이야. 이따 호진씨 오면 상의해 볼게요. 그리고 안방은 저희 부부 개인적인 공간인데 다음부터는 사진은 안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업무가 너무 바빠서 이따 다시 전화드릴게요. 뭐가 어째? 수연아! 제가 시모의 말을 딱 잘라 무시하자 시모는 급기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예, 끊지 마라. 내가 보살님께 다시 여쭤봤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거부하는 것도 다 죄가 많아서 옳은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란다. 이렇게 다치는 것도 네 업보가 드글드글해서 하늘이 보고 천벌 내리는 거라고 하셨어. 바쁜 시간을 쪼개 받은 시모 전화에서 느닷없이 천벌 얘기가 나오자 저는 지친 나머지 온몸의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 받아치기도 민망해지더라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천벌이라뇨.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천벌이 왜 없어? 네가 이렇게 자주 다치는 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그게 다 너의 오만방자한 행실 탓이야. 하늘이 보고 벌을 내리는 거라고. 시모는 흥분에 전화기 너머로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저를 다그쳤고 과중한 업무로 예민했던 저는 시모의 헛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톡 쏘아붙였습니다. 그 보살 누구예요? 신혼부부 침실 사진만 보고 천벌 대상까지 찾다니. 모르긴 몰라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네요.
뭐예요? 언니, 내가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그 점집 재벌가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는데 그럼 언니네 회사 오너도 제정신 아닌 거예요? 기껏 생각해서 경기도까지 다녀왔더니 새언니는 사람이 왜 그래요?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친정엄마는 저를 계속 걱정하시고 시모와 시누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상한 미신을 들먹이며 몰아세우니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쳤죠. 저는 나름대로 더 조심하려고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고를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저려서 컵을 놓쳐버리는 등 자잘한 사고가 계속되자 저희 친정엄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수연아, 이건 그냥 운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좀 이상한데 건강검진 좀 받아보는 게 어떻겠니? 엄마, 나 완전 건강해. 작년에 했던 건강검진에서 그 흔한 용종 하나도 안 나온 거 알잖아. 아니야, 짐작가는 게 있어서 그래. 엄마 말 좀 들어. 김서방이랑 건강검진 받아봐. 어머니의 강력한 권유에 결국 저는 남편과 함께 건강검진 예약을 잡았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저는 술, 담배도 전혀 안 하고 일주일에 2번씩 짬을 내어 유산소 운동도 하고 있기에 늘 그렇듯 아무 일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갑상선에 저도 몰랐던 종양이 있어 큰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라는 결과를 받은 거였어요. 자기도 건강검진 결과지 받았지? 다 정상이라네. 자기도 정상이지? 아니, 갑자기 갑상선에 혹이 있다고 정밀검사 받아보라네. 작년엔 분명 없었는데 별일 아니겠지? 갑상선에 혹? 에이, 갑상선 물혹은 엄청 흔하게들 있더라. 우리 수연이 별일 아닐 거야. 설마 하는 마음에 바로 대학병원을 예약해 새침 검사까지 마쳤는데 일주일 후 들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수연 씨, 조직 검사 결과 나왔는데 갑상선 암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종양 크기가 좀 크긴 한데 다행스럽게도 1기 정도로 보여요. 비정형의 혹이 확대된 초음파 사진을 보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살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긴 적이 없었고 그것도 암에 걸리는 건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충격이 컸죠. 갑상선암이요? 제가요? 정확히는 유도암이에요. 진행 속도가 느리고 빠르게 치료하면 완치 가능성은 높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하루빨리 수술 스케줄 잡으시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빠르게 발견됐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엄마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저는 병원을 나오며 제일 먼저 친정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 수연아. 검사 결과 나왔니? 아빠, 놀라지 말고 들어요. 나 갑상선암이래. 뭐라고? 아이, 갑상선암. 아이, 수연아. 뭔가 증상이 이상하다 했다. 몇 개래? 치료는 어떻게 한다고 하냐? 걱정 마세요. 1기 정도로 보이고 많이 진행되기 전에 발견해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만 해도 금방 좋아질 가능성이 높대. 당장 질병 휴직 내고 항암 시작하려고 해. 아빠는 엄마와 함께 제 목소리를 듣고 계셨는지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훌쩍이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수연아, 우리 딸 잘 이겨낼 거야. 엄마가 내분비내과 교수님 계시는 병원 수배할 테니까 너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엄마만 믿어. 엄마, 저보다 더 심한 케이스도 숱하게 보는 의사 선생님이 왜 이래요?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라고도 한다잖아. 나 괜찮아. 잘 이겨낼 수 있어. 착한 암이라니.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아프게 하는 암이 어떻게 착한 암이야. 아주 내 앞에서 누가 그런 말 했단 봐. 가만 안 둘 테니까.
수연아, 네 엄마가 지금 너무 감정이 격한가 보다. 엄마가 병원은 알아본다니까. 일단 직장에 휴직 깨내고 네 시댁에도 잘 말씀드려야 한다. 알겠지? 시모와는 침실 사건 이후로 왕래 없이 서먹했는데 그렇다고 치료 사실을 숨길 순 없는 노릇이었죠. 전화해서 소식을 알리자 시모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신우가 옆에서 우리 오빠 호랩이 되는 거냐고 난리를 치는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지만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 후 저는 엄마 친구분이 계시는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바로 입원 치료를 시작했어요. 수술을 통해 갑상선을 완전히 절제하고 이후에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병행했죠. 방사성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엄마의 권유로 병원 근처에 있는 암 요양병원에서 한 달 넘게 푹 쉬면서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암투병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가족들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특히나 남편이 매일 퇴근 후에 꼬박꼬박 병원을 오가며 제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었죠. 수연아, 힘들겠지만 함께 이겨내자.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네 옆에 있을게. 그렇게 몇 달간의 치료 끝에 의사 선생님은 이제 외래 진료로 전환해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수연씨, 축하합니다. 사실 완치 판정은 적어도 5년이 지나야 내릴 수 있지만 초음파도 피검사도 완전히 정상이에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면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그때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걱정하고 응원해준 가족들에게 감사했고 무엇보다도 엄마의 빛나는 직감과 건강검진 권유에 감사했죠. 더 늦게 발견되어 전이가 됐을 때 알았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엄마, 나 이제 외래 진료만 다니고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면 된대. 다 엄마 덕분이야. 우리 딸 정말 다행이야.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고생했다. 내일 퇴원 몇 시니? 엄마가 데리러 갈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건강을 챙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된 계기였죠. 저는 가족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을 거치며 몇 달 만에 제대로 돌아가는 집이었기에 저를 기다리고 있는 평화로운 일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찼죠.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렸을 때 저는 복도를 가득 채우는 소름 끼치는 소리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치 수백 개의 작은 방울을 누군가 흔드는 것 같은 소리였는데 가정집에서 날만한 소리는 절대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올라오는 불안한 감정을 억누르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저는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신당이 차려져 있고 한복 차림의 사람들이 방울이며 북을 들고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신당을 집으로 옮겨온 모양새였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집을 잘못 찾았다고 생각해 다시 나가서 현관문 호수를 확인했지만 놀랍게도 그곳은 저희 신혼집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한가운데에서 영문 모를 구판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멍하니 서 있자 어디선가 시모와 신우가 나타나 절 맞아주었어요. 왜 이리 늦었어? 이게 1시간에 얼마짜리 굿인지 알아? 이제 굿판 시작할 거니까 여기 딱 들어 앉아서 잘 봐라. 굿이요? 대체 무슨 이유로 여기서 굿을 하시는 건데요? 수연이 네가 그동안 자꾸 다치고 아픈 게 다 악귀가 들러붙어서 그래. 조상신 중에 아주 악독한 연기가 너한테 꼬였다는데 오늘 씻김굿 한판 하면 싹 괜찮아질 테니 두고 봐라. 예, 근데 너 현금 있니? 그래요, 새언니.
우리 엄마 이 굿하려고 용한 보살님 수소문하느라 엄청 고생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겠어요? 시가 식구들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막 현대의학의 수혜로 암을 치료받고 돌아왔는데 난데없이 굿이라뇨. 그것도 저희 신혼집에 상의도 없이 굿판을 차린다니 이건 너무 황당한 상황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암에 걸린 건 악귀 때문이 아니고요. 그냥 건강 문제였을 뿐이에요. 굿이라니 왜 상의도 없이 저희 집에 이런 일을 벌이셨어요? 얘가 진짜 헛똑똑이에 영맹탕이네. 내가 점집에 가서 너랑 호진이 사주봤거든? 근데 보살님이 기겁을 하시면서 둘이 상극이라는 거야. 너한테 악귀가 씌이는 바람에 현승이가 길을 못 펴고 다 맞춰주고 집에 애군만 꼬인다고 하잖아. 씻김굿 한 번만 하면 네 병도 싹 낫고 호진이도 편해질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있겠니? 시모의 눈동자에 비치는 신당의 촛불을 마주하자 순간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습니다. 기이하게 번쩍이는 시모의 눈빛이 이미 정상인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그런 얘기 믿지 마세요. 저희가 서로 잘 맞춰가며 살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굿은 필요 없어요. 제가 다 나았다고요. 하지만 시모는 전혀 저의 말을 듣지 않고 급기야 굿을 준비하던 무당을 불렀습니다. 보살님, 여기 제가 얘기했던 며느리예요. 얘 뭐하니? 인사드려. 오늘 잘 부탁한다고 말씀드려야지. 보살이라는 여자는 한참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네. 아줌마 며느리한테 악귀가 단단히 씌었어. 시작하기 전에 액땜 좀 해야겠는데? 집에 굵은 소금 있지? 아줌마랑 아줌마 딸이랑 여기 서서 며느리 온몸에 팍팍 뿌려. 네? 뭐라고요? 들었지 나이야. 굵은 소금 든 봉다리 가져와서 쟤한테 소금 좀 팍팍 뿌려라 얼른. 시모의 말에 신우는 급하게 소금을 찾아오더니 한 움큼씩 집어 저에게 뿌리기 시작했어요. 새언니, 나쁘게 생각 말아요. 이게 다 언니 좋으라고 하는 일이잖아요. 아야, 아가씨, 진짜 저한테 왜 이래요? 저는 무차별적으로 날아오는 굵은 소금을 피하려 손으로 얼굴을 막고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때 주차를 마친 남편과 친정엄마가 뒤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친정엄마는 휘황찬란한 굿판이며 바닥에 흩뿌려진 소금을 보더니 크게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야? 얘가 오늘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집에 굿판을 버렸다고? 사부인이 여긴 어쩐 일로? 사부인,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당장요. 생각지도 못했던 저희 엄마의 등장에 시모와 신우는 깜짝 놀란 눈치였고 저희 엄마는 싸늘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저희 엄마를 어려워하던 시모는 잔뜩 당황해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어요. 아니, 사부인 그게 수연이한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애가 아팠던 것도 다 악귀가 들러붙어서 이렇답니다. 씻김굿 한번 하면 애들 액땜도 하고 안 좋은 일도 끊을 것 같아서 어렵게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 노여움 푸시고. 그러나 친정엄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여자야, 그만해. 네가 감히 우리 딸한테 천벌받을 거라고 했다며? 속에서 불이 올라와도 교양 없는 집구석이라 그렇다고 생각하고 꾹 참았어. 근데 뭐라고? 대체 언제까지 이런 미신으로 멀쩡한 사람을 괴롭힐 거야? 이게 무슨 짓이냐고. 친정엄마의 분노에 찬 고함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동을 멈추고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빠르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곁에 있던 소금주머니를 집어들고 시모와 신우의 얼굴에 굵은 소금을 마구 뿌리기 시작했죠. 뭐? 내 딸한테 악귀가 달라붙었다고? 용한 보살은 만나보네. 내 눈에는 내 딸 괴롭히는 당신들이 악귀야.
어디나도 애군 좀 떨쳐내보자. 엄마는 소금을 뿌리다 못해 소금 봉지를 거꾸로 들어 시모의 머리 위에 부어버렸고 시모는 순간적으로 얼굴을 감싸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래도 지 엄마라고 머리카락 사이에 소금을 잔뜩 뒤집어 쓴 시모의 앞을 신우가 막았었죠. 뭐 하시는 거예요? 미치셨어요? 왜 사람한테 소금을 뿌려요? 아가씨, 내가 맞는 건 되고 막상 엄마가 맞으니까 애달프고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와이프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병원에서 돌아오는 날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제발 상식적으로 좀 행동해주세요. 남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남편의 분노에 시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내 딸이 얼마나 힘들게 그 무서운 암을 이겨냈는데 집에 돌아와서 편히 쉴 수 있게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내가 이딴 꼴 보려고 귀한 딸 시집 보낸 줄 알아? 친정엄마는 분노를 멈추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며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들 짐 싹 싸서 이 집에서 당장 나가. 5분 내로 안 나가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당신들이 빈집에 몰래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밝힐 거라고. 친정엄마의 협박에 무속인들은 헐레벌떡 짐을 싸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딜 가는 거예요? 성금을 얼마나 냈는데? 그리고 사부인, 무단 침입이라뇨. 내가 내 아들 집에서 내 며느리 위해서 한 일인데 이게 왜 무단 침입이에요? 친정엄마는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부인, 마지막 경고예요. 지금 당장 안 나가면 재판장에서 오늘 한 짓이 무단 침입인지 아닌지 가려내게 되실 겁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대꾸를 하지 못하고 무속인들과 함께 급하게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무속인이 나간 후 친정엄마는 남편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김서방, 오늘은 우리 수연이 집으로 데려갈 테니 그렇게 알아. 솔직히 김서방도 책임이 있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안 맞고 뭐 했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저는 엄마의 뜻에 따라 본가로 향했습니다. 풀죽은 남편이 안쓰러웠지만 몸도 마음도 지친 나머지 도저히 저 집에서 잘 자신이 없었거든요. 수연아, 엄마가 겨를이 없어서 네 시엄마라는 인간이 저 지경으로 인간 말종인지도 몰랐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응? 엄마, 이런 꼴 보여드려서 제가 죄송해요. 집에서 오매불망 절 기다리던 아빠도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 분노에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한바탕 퍼부었습니다. 사부인, 제정신이세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제 딸한테 소금을 뿌리다니요. 우리 딸을 그딴 정신 나간 집구석에 다시 보낼 순 없습니다. 수연이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갈 일 없으니까 기다리지 마세요. 저는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마음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곁에 진정으로 저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그 후 부모님과 함께 본가에 머무르며 푹 쉬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흠도 아니니 네 뜻대로 하라며 지지해 주셨어요. 하지만 남편과 다시 합친다고 해도 시가와는 연을 끊어야 제가 산다며 걱정하셨죠. 저는 2주가 조금 지나는 시간 동안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며 부모님과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당시 시가의 상황은 저희 집과 전혀 달랐답니다. 여기서부터는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그날 일을 따지며 화를 내자 시누는 뻔뻔하기 그지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 지 좋으라고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신당까지 차려주면 고마운 거 아니야?
왜 저렇게 파르르 과민 반응이냐고. 좋은 의도라고 해도 최소한 미리 상의했어야지. 가뜩이나 미신 안 믿는 애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 김나희, 너는 엄마를 말릴 생각은 안 하고 거기서 얼굴에 소금까지 던지면 어떡해? 아니 왜 얘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참, 이혼당하게 생긴 이 팡북에 제가 좋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남편은 그때 순간적으로 신우의 얼굴에 도는 화색을 봤지만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넘어갔다더군요. 신우는 이혼 얘기를 듣자 오히려 잘 됐다며 뻔뻔하게 남편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애 없을 때 빨리 갈라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빠 사주에 올해 이혼수까지 있다던데 지금이 딱 기회 아니야? 이혼수고 뭐고 나 그딴 거 지긋지긋하니까 다시는 말 꺼내지 마. 저 수연이랑 이혼하면 두 사람 평생 절대 못 봐요. 아니, 안 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얘 호진아, 걱정 마라. 고작 이런 걸로 이혼하겠니? 저러다 채플에 지치면 오겠지. 맞아 엄마. 자기 평판을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인데 이혼녀 타이틀을 갖고 싶겠어? 하지만 저는 두 사람의 기대와 달리 2주가 넘도록 집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아들이 정말 이혼할 위기에 처하자 시모는 태도를 바꿔 신우이를 혼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가 소금만 안 던졌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생각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네가 벌인 일이니까 새언니한테 전화해서 싹싹 빌어서라도 집에 데려오란 말이야. 어머머? 엄마 진짜 웃긴다. 같이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발뺌을 해? 오빠,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맘 잡고 이혼하는 건 어때? 언니랑 오빠랑 진짜 안 어울려. 언니 기가 너무 세서 잡아먹히게 생겼는데 오빠가 빛을 볼 수 있겠냐고. 그리고 막말로 한 번 걸린 암이 두 번은 안 걸리겠어? 언제 또 재발해서 아플지도 모르잖아. 그 뒤치다거리를 오빠가 어떻게 해? 야, 너는 무슨 심보로 오빠 이혼을 그렇게 부추겨? 호진이까지 이혼하면 자식들 다 이혼 딱지 붙이는 거잖아. 동네 창피해서 그 꼴은 못 본다. 그러지 말고 새언니한테 가서 싹싹 빌어, 응? 그래야 언니가 너 주는 용돈도 계속 넣어줄 거 아니야.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다른 집은 자식한테 뭘 더 해줘야 할지 고민한다는데 우리 집은 대체 왜 제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계예요. 호진아, 어디 가니 호진아. 식구들에게 질릴 대로 질린 남편도 그 뒤로 본가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 뒤 남편과 저는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카페에서 만났어요. 사실 저는 아직 남편을 사랑했기에 시가 식구들과의 만남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이제 막 진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는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친구와 신나게 떠들고 있는 신우이였어요. 저는 깜짝 놀란 나머지 벌떡 일어났지만 남편은 입에 손가락을 대면서 조용히 들어보자고 하더군요. 두 사람의 모습은 화분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신우이의 까랑까랑한 목소리는 그대로 우리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너희 오빠랑 새언니 진짜 이혼한다고? 대박이다. 그렇다니까. 꼴랑 학벌이랑 집안 좀 좋다고 그동안 엄마가 나랑 걔랑 얼마나 비교하는데 스트레스 받아 죽는 줄 알았잖아. 아니, 둘이 사이 엄청 좋았잖아. 왜 이혼하는 건데? 어떻게 하긴. 다 우리 수연이 하는 게 꼴 같지 않아서 이간질 좀 했지. 며느리가 생일날 미역국도 안 끓여준다고 엄마 살살 긁고 언니가 우리 집 무시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 우리 엄마 사주면 미신에 껌뻑 죽잖아. 오빠 일주랑 안 맞다. 둘이 사주에 이혼수가 있다. 새언니랑 붙어있으면 오빠 인생 망한다고 기름 좀 치니까 바로 새언니 견제하던데? 웃겨 진짜. 와, 그래서 그게 먹혔어? 너 인성 진짜 뭐냐? 야, 네가 그 여자를 네 눈으로 봐야 돼. 나는 이혼녀의 상간녀 도장까지 찍히면서
위자료 갚느라 인생 망했는데 지는 탄탄대로 엘리트 삶 살면서 나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혼자 우아 떠는 게 진짜 재수없다니까. 이제 그 여자도 이혼녀 되면 나랑 같은 처지 아닌가? 꼴 좋다. 저희 부부를 이간질하고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신우이의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신우이와 친구는 깜짝 놀라 입을 떡 벌리고 다물지 못했죠. 이제 알겠다. 다 뒤에서 네가 조종한 거였구나. 엄마 꼬셔서 살살 새언니 괴롭히고 이간질해서 가지고 노니까 재밌었지? 네가 벌린 일 네가 해결해야지. 사자대면 하러 가자. 남편은 증거자료로 녹음한 신우이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지금 당장 집으로 가서 사자 대면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본가로 찾아가 저희 부부와 신우 시모 앞에서 신우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어요. 신우가 일부러 이 이혼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시모조차 신우를 혐오스럽게 쳐다보더군요. 벼랑 끝에 몰린 신우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새언니 안 입고 와서 이간질 좀 했다. 그게 왜? 솔직히 말하면 새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부터 내 인생 망한 거 아니야?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가족들 사랑 듬뿍 받고 시가에서도 떠받들어주니까 인생 재밌지? 꼴랑 고졸의 만년 격리인 내가 불륜으로 이혼당하고 하루 인생 살면서 바닥 득득 낀다고 속으로 비웃고 있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위선자야. 신우가 분을 못 이겨 바닥에 발까지 쿵쿵 구르며 미친 사람처럼 발악하자 남편은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이라며 저를 데리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동안 동생이라고 봐주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네 사상 하나하나 쓰레기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못 참겠네. 남매로서의 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앞으로 나한테 어떤 금전적인 도움도 기대하지 말고 너 알아서 살아.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미안.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지금 주는 용돈 그대로 보내주면 안 될까? 우리 업계 소문 짱나서 나 재취업도 몇 달째 안 되고 지금 그거 없으면 나 위자료도 못 낸단 말이야. 아가씨, 이미 늦었어요. 본인 처지를 알면 그러지 말았어야죠. 아가씨가 저한테 한 짓을 봐서 잘 살길 바라진 않을게요. 우리 살면서 다시는 보지 말아요. 눈물을 펑펑 흘리며 간절히 비는 신우의 얼굴을 더 이상 마주하기 어려워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남편과 함께 그 집을 나왔습니다. 신우는 결국 시가에서도 맨몸으로 쫓겨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갔다고 하더군요. 보증금을 구하느라 고생했을 테지만 저희가 신경 쓸 일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가 원한다면 시모와의 인연도 끊겠다고 했지만 내심 혼자 남겨질 시모에게 연민의 감정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신우와 다시 연락한다면 어머님과도 인연을 끊을 거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죠. 그 후로 시모는 계속 몸에 좋은 음식 따위를 보내며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남편과 직접 이야기하라며 적절히 선을 그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큰 산을 넘은 후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며 진심으로 사죄드렸고 처음에는 남편을 탐탁지 않아 하던 저희 부모님도 남편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아들처럼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암 완치 판정을 받고 복직에 성공했고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두 번째 인생을 즐기고 있답니다. 여러분, 비록 인생에서 어려움이라는 파도가 닥칠지라도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오롯이 가족에게서 나오더군요. 오늘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길고 길었던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